네,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문남중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우리 시간으로 어제 밤이었죠. ECB 통화정책회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6월이나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6월이나 가능성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 예상한 것처럼 6월 달 금리 인하를 염두에 두고 이번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할 거를 대부분 좀 염두에 둔 거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ECB 내부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미국과는 상황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는 견고한 성장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유럽 양대 경제대국인 독일과 프랑스 최근에 이제 급격한 물가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네. 또 유로존의 분기별 GDP를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3분기, 4분기 분기별 성장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기술적 경기 침체 진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ECB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ECB 통화정책 전후의 상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최근에 미국에서 발표된 고용이나 물가 지표를 놓고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기존 6월보다 더 후퇴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만연해지다 보니까 ECB 입장에서도 좀 눈치를 좀 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ECB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넌지시 6월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25pp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가이던스를 던져줬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분기에는 지금 이미 스위스가 금리 인하에 나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월 달에는 스웨덴 그리고 6월에는 연준, ECB, 캐나다, 영국까지 해서 금리 인하에 동참하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통화정책 행보 자체가 앞으로 위험자산 가격에는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ECB가 6월 금리 인하 가이던스는 던져줬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EU 같은 경우 여러 나라 그 이해관계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국가별로 이제 물가 상승률 차이, 성장률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연준보다 더 늦을 것이라는 분석도 계속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다른 편에서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제 여러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네. ECB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좀 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유로존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을 말씀드렸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술적 경기 침체 목전까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된 독일의 소비자 물가를 보면 어느 정도 선에서 떨어지는 건 되게 좋은 현상이에요. 물가가 잡힌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속도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디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질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 유로존 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경기 침체 목전에 있기도 하지만 최근에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ECB는 연준보다도 한 발 앞서서 금리 인하를 해도 되는 상황이지만 지금 4월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금리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 통화정책 회의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하고 비슷한 시기에 할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안점을 두고 이제 ECB의 통화 정책이나 국가별 성장률 차이가 영향을 주는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그 간밤에 PPI 예상치 밑도는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앞서서 그 3월 CPI 발표 이후에는 6월 금리 인하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좀 짙어진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까지 연내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시일이 좀 늦춰질 것이다. 대통령까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급한 건 좀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선되는데 확률을 높이는 요인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경제 성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잠시만요. 지금 한국은행 금통위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 브리핑이 모두 발언이 있어서요. 현장 잠시 연결하고 오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4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주요국별로 경기 상황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견고한 고용 상황과 소비 증가세 지속으로 금년 중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높은 2%대 중반으로 전망되는 반면에 유로 지역은 부진한 성장 흐름이 이어지다 하반기 이후 완만히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경기 부진이 지속되겠지만 경기 부양책과 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4%대 중반의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둔화 속도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5%로 높아지고 근원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3.8%에 머무르는 등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가 더딘 반면에 유로 지역은 소비자 물가와 근원 물가 상승률이 모두 2%대로 낮아지는 등 상대적으로 빠르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2%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유로 지역은 2025년 중반으로 예상되는 반면 미국은 2025년 하반기 이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도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에 영향받아 미 연준의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주요국 국채 금리는 하락하였다가 3월 하순 이후 반등하였고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미국의 견조한 성장과 반도체 경기 회복으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내수와 수출 부분 간의 차별화된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였던 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성장 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 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물가는 3월 중 근원 물가 상승률이 2.4%로 낮아지고 여타 기조적 물가 지표들도 둔화 추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농산물 가격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전월과 같은 3.1% 수준을 나타내었고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3.2%로 상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근원 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 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지속하면서 금년 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과 국제 유가의 움직임, 농산물 가격 추이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와 물가가 당초 전망대로 흘러갈지는 5월 전망에서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시장에서는 장기 국고채 금리가 미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면서 최근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와 주변국 통화의 약세로 인해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가계대출은 주택 관련 대출의 증가세 둔화로 2개월 연속 감소하였습니다. 주택 매매 가격은 매수 심리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질서 있는 구조조정이 되고 있지만 관련 리스크는 잠재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통위원회는 근원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자 물가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물가 흐름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장 흐름,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의 탈동조화와 환율 변동성 등의 요인도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지만 금통위원들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인지 언제 확신할 수 있을지 하는 것이며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현재의 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물가와 성장률 전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5월 경제 전망 등을 통해 계속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영 방향을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발언 듣고 오셨고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10번 연속 동결, 연 3.5% 동결했습니다. 오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밝혔고요. 위원님, 답변 아까 듣다 말았는데 계속해서 그 미국의 금리 인하 6월에서 더 늦어질 가능성 계속 설명해 주실까요? 네. 미국의 3월 물가 발표 이후에 시장에서 바라보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많이 후퇴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온다고 하면 6월, 7월 금리 인하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고요. 네. 첫 금리 인하 시점은 9월, 그리고 올해 총 한 번. 그래서 최종 정책 금리는 5에서 5.25 정도 그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으로 좀 바뀐 상황입니다. 저는 3월 물가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보고는 있는데 최근에 전반적인 경제 변수들의 가격 동향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최근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영향력이 좀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3월 물가만 보지 마시고 3월 이후에 발표되는 4월 물가까지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 나서 올해 연준의 통화정책이 어떻게 될지를 좀 가늠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월 물가 결과를 약간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동계 물가 기간이 이제 끝나고 나서 발표되는 물가는 계절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통화정책에 더 중요한 의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결국 3월 물가가 동계 물가 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빠르면 연준이 6월 달에 금리 인하에 나서는 그 시점으로 좀 뒤처진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4월 물가까지 확인하고 연준의 움직임을 가늠해 봐야 한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현재로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가장 부담되는 요인 우리가 이제 뭐 고용 지표도 있고 물가 지표도 여러 가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물가에 좀 더 집중해 봐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동안 금리 인상을 해왔던 그 바탕에는 물가 오름폭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을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추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팬데믹 이후 그리고 이제 지난해까지는 연준의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가 상당히 빨랐기 때문에 네. 물가가 떨어지는 그 속도가 상당히 가팔랐던 상황입니다. 근데 연준이 지난해 7월 이후로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사실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기대치를 상회할 여지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높이를 좀 놓쳐서 물가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많이 늦춰졌던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9월까지 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존처럼 연준이 2분기 이후 6월 정도에는 충분히 금리 인하를 단행할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쏠린 지금의 시선들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항상 당부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9월까지 가기 어렵다. 6월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이게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환율도 국채금리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가 좀 늦어진다는 전망에서 뭐 2년물 국채금리 5%에 근접했고 10년물도 보니까 4.59%까지 상승했는데 당분간 이렇게 금융시장 변동성은 이어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더 후퇴될 수 있다는 생각이 더 연속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좀 다시금 떨어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경제 지표들의 흐름들, 뭐 장기금리, 달러와 그리고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5%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해 10월에도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대 금지업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을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주는 동인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과거 경험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중단되게 되면 사실은 장기 금리는 하락 반전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률 곡선이 축소되는 흐름들이 매번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례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주요 IB들이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 물가를 전망하는 걸 놓고 본다고 하면 분기별로 봤을 때 올해 1분기 3, 그리고 2분기 때는 2.7, 3분기 때는 2.5, 그리고 4분기 때는 2.2% 수준까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가의 추이를 놓고 본다고 하면 미국채 10년물 금리 역시 연동되면서 하락 압력을 좀 받을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달 발표되는 PC 물가, 그리고 다음 달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5월 FMC를 거듭 경험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조금은 당겨질 여지도 있다라는 기대가 다시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시금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4% 전후에서 움직이는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 더 올라갈 여지는 크지 않다. 4% 전후에서 움직일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밸류업 기대감으로 외국인 매수세 많이 유입됐던 상황인데요. 지금과 같은 이제 환율, 뭐 국채 금리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수급 좀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네. 총선 영향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총선 전에 여당의 정책 법안들을 좀 놓고 온다고 하면 총선 승리를 염두에 두고 입법을 할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정책들을 많이 꺼내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입법 자체가 소실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가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도 여당 뜻대로 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정책 변수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보다는 외국인 수급의 어떤 톤 조절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오늘도 상승 마감했지만 천장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던 엔비디아 큰 폭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낙관적 전망 이어지고 있지만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게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엔비디아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엔비디아 차트만 보면 많이 올랐다고 투자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존 틀을 좀 깨드리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올해 연초 이후 엔비디아 주가가 78%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평가 저평가를 얘기할 때는 순이익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해 엔비디아의 순이익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288% 증가하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94% 증가를 합니다. 결국 순이익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연초 이후 오른 엔비디아 78%라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게 많이 올랐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현재 AI 붐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결국 공급보다는 수요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이 GPU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 미국 증시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의 주가가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큰 가격 조정은 나타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처럼 미국 증시가 흔들릴 때,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릴 때 좀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좀 매수로서 대응하는 게 아마 미국 대선 정도에 가게 되면 큰 가시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엔비디아 같은 주가들을 분석하실 때는 수익률만 놓고 보지 마시고 순이익이나 뭐 아니면 PER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해보신다고 하면 여전히 가격 매력이 있다는 거를 좀 느끼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점이라고 부담을 갖기보다는 순이익에 좀 집중해서 봐라라고 진단해 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M7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오늘 새벽에 이제 모두 다 올랐습니다. 앞으로 이제 기술주들 미국 증시 계속 견인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주도주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지난해부터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매그니피센트 7, 지수로 따지면 나스닥 지수, 그리고 섹터로 따지면 커뮤니케이션, 경기소비재, IT, 그리고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의 디리스킹 관련된 수혜 대상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제약이 부각될 여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AI 붐과 관련해 가지고 과거 닷컴 버블 때와 비교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닷컴 버블 당시 사실 밸류에이션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12개월 확정 PER이 그때 당시 60배였고요. 그때 당시 시장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12개월 확정 PER은 거의 200배였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의 PE가 32배 정도고요. 그리고 지금 지수를 주도하고 있는 대상들의 P를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60배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닷컴 버블과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닷컴 버블 때는 사실 부실 기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인터넷과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없었지만 관련된 투자들이 집중되다 보니까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도 많았었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형 기업들이 위주로 AI 혁명을 좀 주도하고 있고 닷컴 버블 때는 사실 투자는 많았지만 수익 회수가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AI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부분에서 이익이 나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수익의 기여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인스타그램에서 30%, 페이스북에서 40% 정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미국 증시가 AI 붐을 이어가면서 계속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주들이 계속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고 닷컴 버블과 비교해서는 현재 밸류에이션 아직 낮은 수준이다라고 진단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얘기로 좀 돌아올 텐데요. 4월 1일, 4월 들어서 10일까지 수출 봐도 반도체 수출 견인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국내 증시 계속해서 이제 반도체가 주도주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올해는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달리 볼 수 있는 요건들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한국 증시를 놓고 봤을 때 두 가지 요인들을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 이 수출 증가율도 지역별, 품목별로 나눠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도체 디램 가격 추이. 근데 반도체 디램 가격은 지난해 10월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전체 수출 증가율은 5개월 연속 플러스 그리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4개월 연속 플러스. 근데 그동안 아쉬웠던 부분들은 중국향 수출 증가율은 역성장을 하는 걸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금 플러스로 바뀐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한국 증시의 상방 압력이 좀 많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풍선 효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들은 많이 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올해 1월 달부터 3월 달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 탄력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증시보다는 약간 약할 수는 있다는 부분들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중국향 반도체 수출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중국 경기 또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중국이 워낙 우리의 큰 시장이기도 한데 어제 나온 3월 CPI가 또 이 디플레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지난해부터 중국의 물가 지표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디플레이션 우려를 좀 높일 만한 결과치가 빈번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중국 내수 소비가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올해 중국 경제와 증시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양해에서 주목했던 부분들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었어요. 네. 근데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좀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양해 이후로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투자 심리가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급격한 어떤 이축, 증시 하락을 염두에 두는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정도를 유지하는 정도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이 이제 중진국 함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1인당 소득이 4천에서 1만 달러 정도에 들어가게 되면 과거 고성장했던 개도국들이 성장이 정체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부양책을 계속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게 결국 중진국 함정에 들어가고 있는 징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이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꺼내들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국 가계부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인민들은 과거처럼 소비를 더 많이 하기보다는 가계 채무 상환을 위한 부분에 더 줄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중국 경제를 앞으로 좋아질 여지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너무 급격하게 좋아질 거라고 바라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 소비가 견고하지 않고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냐. 부양책이 약발을 잘 먹히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그 금리나 기대감이 좀 축소된 상황에서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분간은 그 뭐 종목별 실적에 집중을 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옮겨갈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력은 좀 낮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금요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미국은 올해 1분기 어닝 시즌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3.2%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 이어서 실적은 견고한 추이를 계속 이어갈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를 좀 높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실적과 한국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란 부분들이 그래도 개선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 위주로 압축해서 관심을 가져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문남중 대신증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